느껴지는 것도 저런 화면으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신호와 소음 차원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일반인들이 신호를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요. 신호를 찾아서 뭔가 득을 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위는 납작해지고 이제 아래 소음에 빠질 가능성은 그 언제보다 더 커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수한 리서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리서치 내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음을 분리해내는 눈 정도를 얻기 위해서가 거의 맥스가 아니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천 대표님의 말씀에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꼭 그렇진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제 자료는 차별적이고 제 자료는 충분히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저는 알파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며 노력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결국 알파를 얻어낼 기회를 오히려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운영업계를 더욱더 평평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공감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좀 마음이 참 아픈 것은 저는 그 매년 한 해 동안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주체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데이터들을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한 15년, 10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건 고사하고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게 딱 2번밖에 없다라는 거 아세요? 그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이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YTD든 연평균이든 어떤 잣대를 해봐도 year to date의 약자입니다. YTD란 즉 연초에 다 샀다고 생각하고 그걸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YTD 수익률. 연평균이라면 연간 고르게 샀다라면 지난해 대비해서 얼마 올랐을까를 측정해보는 게 연평균 수익률이 될 텐데요. 어떤 잣대를 갖다 놓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2009년과 2017년 이 두 해를 제외하고는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이라는 것이 또 어떤 좀 약간의 바이어스, 편향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은 시장을 거의 매년 이겨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그를 따르지 못하거나 시장에 절대적으로 지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의 수익도 내기 어렵다라는 것에 고민하시는 걸 보면 시장에 존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 등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알파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및 연기금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 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간극들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이 기여하는 바가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반론을 한번 여기서 공유를 이제 쉐어를 하나 해보면요. 이게 데이터가 있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듣고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던 게 첫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순매수 데이터와 달리 개인 보유 종목과 그 기관 외국인 보유 종목을 장기적으로 5년, 10년으로 갔을 때는 개인 보유 종목이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렇게 장기 보유한 개인들은 대부분 재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첫째는 해석을 했고요. 혹은 이제 소수의 장기 가치 투자자들 혹은 추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세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개인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결국 재벌은 못 이기는 구조이겠구나, 혹은 장기 투자자는 못 이기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사이트를 받았었어요.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둘 다 맞죠. 첫 번째 인사이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외부자들에 비해 인사이더, 내부자들은 당연히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가가지고 차를 사러 갈 때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저희들 레몬카를 살 때도 있고 좋은 차를 살 때도 있습니다. 차가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보는 순간 이거 침수차예요? 사고차예요? 이거 무사고차네요. 한 방에 압니다만 우리는 아무리 가봐야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보가 평등하지 않아요. 정보의 비대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더들이 아웃사이더 밖에 그 기업의 밖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 전 세계 어디를 연구해봐도 다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다만 공정 공시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2002년 엔론 쇼크 이후에 네. 전 세계적으로 회계 분식을 비롯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기업의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수익률의 격차들이 점점 예전만큼 커지지 않고 좁혀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나 또 심지어 거의 소멸된 매매 비용을 감안해 볼 때 그 격차는 크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자면, 자, 이제 그런, 뭐 몇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매매 주체들에 관한 많은 재무적, 파이낸스 쪽의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매 주체별 보유 종목에 있어서의 수익률 격차가 더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 심지어 어떤 뭐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주식에 대한 매도 신호다. 네. 라는 말씀까지 하는 논문을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를 재무학계를 대표하는 메이저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희들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다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네. 사실 우리 사람들 특히 주택 매매 보시면 다 알잖아요. 저는 주택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주식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매를 할 때 비용도 엄청 크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비용 크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커요. 예. 이게 인생을 건 투자잖아요, 사실. 네. 집 잘못 샀다 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을 건 투자이고 또 레버리지를 왜냐하면 예. 자기 돈을 못 사니까 예.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불면의 시간에 따른 대가가 주택 가격 상승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택 매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에 따른 그 수많은 매매 비용과 고통, 고민,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수많은 고민의 결과로 그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많은 심적인 비용과 물리적인 비용들을 치르면서 그걸 매입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게 어려운 자산들은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률을 거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타나기 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동산 부자는 그렇게 많은데 왜 주식 부자는 그렇게 극소수인가? 네. 결국 매매가 너무 쉽고 네. 또 어떤 것이 소음이고 어떤 것이 신호인지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도 많고 세 번째 심리적인 어떤 저희 그냥 전망 이론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트버츠키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익에 따른 기쁨보다 약간의 손실에 따른 고통이 훨씬 더 크다. 네. 주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따른 기쁨보다 손실에 따른 고통이 너무나 크고 손실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거는 소폭의 손실이나 대폭의 손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수익이 나도 차익을 실현하고 주식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조금만 나면 차익을 실현하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려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들이 이 매매를 어렵게 또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노력,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나 또는 천 대표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수익률의 좀 차별성이 어느 날 극복됐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습니다만 전혀 해소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업계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암담한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가.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증권사 계좌를 열어보면 90에서 95% 정도가 손실이 나 있는 계좌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후배들을, 똑똑하다는 후배들을 붙잡고 키워보면은 또 기가 막히게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소위 이제 헛발질을 해요.
근데 그게 동전을 던져도 저렇게 못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60에서 65% 정도는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폭을 떠나서요. 뭐 1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프로스펙트 이런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수십 명 중에 19명이 파산에 이르고 있는 셈인 거죠.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동전 앞면이 7번 연속으로 나올 거와 같은 데만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상한 시점에 손절을 하고 어떤 시점엔 손절이 없고 그런 구조들로 인해서 다 같이 체계적인 손실을 누적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증권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손실이 나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마저도 무의식적으로 가끔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부분인 거죠. 실상은 증권사가 거래를 더 많이 하라고 매일매일 새로운 아드레날린을 제공하고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소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